여러분은 인생에서 모든 것을 걸고 한 수를 두어야 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1800년 전 삼국시대의 영웅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선택은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수십만 백성의 생사를, 나아가 천하의 판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국지 속에서 천하를 움직인 5가지 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불리한 상황에서의 결단력, 장기적 안목, 그리고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긴 지혜의 결정체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설과 역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삼국지 이야기 대부분은 나관중이 14세기에 쓴 소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진수가 280년대의 편찬한 역사서, 즉 정사 삼국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실제 기록이고 어떤 것이 소설 속 각색인지 명확히 구분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함께 5가지 계략의 지혜를 엿보러 가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계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략은 황계의 화공계와 고육지책입니다. 208년 가을, 장강 유역적벽입니다. 조조는 형주를 점령한 기세를 몰아남아했습니다.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은 약 5만입니다. 조조군은 대략 20만 정도로 추정됩니다. 소설에서는 100만 대군이라고 하지만 실제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력 차이만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항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오나라 장수 황계는 주유에게 한 가지 계책을 건의합니다. 정사 삼국지 5서 황계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유를 따라 적벽에서 조조를 막을 때 화공을 할 꾀를 짰다. 매우 간단한 기록입니다. 소설처럼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게 하거나 연안개로 배를 묶는 장면은 없습니다. 다만 황계가 화공을 제안했다는 사실만 전합니다. 화공, 즉 불을 이용한 공격입니다. 조조의 배들은 장강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북방 출신 병사들은 배 멀미로 고생했고 역병까지 돌았습니다. 만약 그 배들의 불을 지를 수 있다면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조의 배에 가까이 접근하겠습니까? 화공을 준비한다는 것을 들키지 않고 말입니다. 여기서 황계는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이 직접 조조에게 항복하는 척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조조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단순한 항복 편지로 믿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고육지책입니다. 고육, 즉 자신의 몸을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소설에서는 주유가 황계를 공개적으로 곤장 50대를 치고 이 소식이 조조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정사에는 이런 구체적 장면이 없습니다. 다만 황계가 조조에게 항복 편지를 보냈고 조조가 이를 믿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황계는 손씨 집안 3대를 섬긴 노장입니다. 당시 나이가 최소 60세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명예와 몸을 희생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신 적 있으십니까? 황계의 선택도 그와 같습니다. 다만 그의 희생이 수만 명의 목숨과 천하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당시는 동남풍이 부는 계절이었습니다. 조조의 배는 장강 북쪽에, 손권군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동남풍이 불면 불은 자연히 조조의 함대로 번집니다. 황계는 배 수십 척에 마른 풀과 기름을 가득 싣습니다. 겉으로는 군량을 싣고 투항한다고 위장했습니다. 조조의 병사들은 황계가 진짜로 항복하러 온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황계는 조조의 배에서 약 1리 떨어진 지점에서 불을 붙였습니다. 동남풍을 타고 화염이 조조의 함대를 삼켰습니다. 정사 무제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큰 역병이 돌았고 군관과 사병 중에 죽은 사람이 많아 군사를 이끌고 회군했다. 소설에서는 제갈량의 신묘한 계책으로 승리한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황계의 화공, 계절풍의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조조 진영에 돌던 역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적벽대전 이후 천하는 완전히 바뀝니다. 조조는 북쪽으로 물러나고 유비는
형주 일부를 차지합니다. 손권은 강동을 확고히 지킵니다. 삼국 정립의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황계는 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부하들이 구했지만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 화장실에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영웅이 화장실에서 발견될 뻔한 아이러니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계략은 공성계이고 실제와 허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성계는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제갈량이 텅 빈 성문을 활짝 열고 성루에서 검은고를 타니 사마이가 복병을 의심하고 물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설 속 이야기입니다. 정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갈량의 1차 북벌은 228년입니다. 당시 사마이는 완성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기산 전투에 참가한 것은 조진과 장압입니다. 사마이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배송진은 자신의 주석에서 공성계 일화를 소개하면서도 이것이 사실일 리 없다고 반박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성계는 완전한 허구일까요? 흥미롭게도 정사에는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18년 한중 공방전 때 총나라 장수 조운이 공성계를 사용했다는 기록입니다. 조운은 소수의 병력으로 조조의 대군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성문을 활짝 열고 복병을 매복시켰습니다. 조조군이 의심하며 주저하는 사이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즉, 공성계 자체는 실제 전술입니다. 다만 제갈량과 사마이가 대결한 것은 소설 속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심을 역이용하는 심리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상대가 단순하게 돌진했다면 끝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성격과 판단, 패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마이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사를 보면 그는 제갈량과의 전투에서 항상 방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정면, 승부를 피하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갈량의 군사적 재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나라는 멀리서 원정을 와서 보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간만 끌면 촉구는 스스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때로는 정면 대결보다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사마이는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소설은 제갈량을 신격화했지만 정사를 보면 사마이도 만만치 않은 전략가였습니다. 공성계가 실제로 있었다 해도 사마이는 단순히 속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략에 따라 물러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계략으로는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와 융중대입니다. 207년 겨울, 유비는 제갈량을 3번 찾아갑니다. 삼고초려입니다. 당시 유비는 47세, 제갈량은 27세였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천하의 대세를 분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중대 또는 천하삼분지계입니다. 정사 삼국지 촉서 제갈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갈량의 분석은 명쾌합니다. 첫째, 조조는 이미 중원을 장악했으므로 정면으로 이길 수 없다. 둘째, 손권은 강동에서 3대째 기반을 다졌으므로 협력할 수는 있어도 빼앗을 수는 없다. 셋째, 형주와 익주는 전략적 요충지지만 현재 주인들은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방법은 이것입니다. 손권과 동맹을 맺고 조조를 막으면서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여 세력을 키운다. 그리고 천하의 변화가 생기면 형주에서 완성과 낙양으로, 익주에서 장안으로 양면 공격을 한다. 이것이 천하삼분지계의 골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전쟁 전략입니까? 아닙니다. 현대 경영에서 말하는 자리잡기 전략과 똑같습니다. 시장 1위와 정면 대결하지 마라. 대신 틈새를 찾아 기반을 다져라. 때가 오면 연합하여 1위를 공략하라. 똑같은 논리입니다. 천하삼분지계에 대해 흔히 오해가 있습니다. 제갈량만의 독창적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식자들 사이에는 비슷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형주를 기반으로 한다는 생각은 광무제 유수가 이미 시연했던 것입니다. 익주에서 장안으로 진격한다는 것은 한고조 유방이 했던 것입니다. 즉, 역사에 선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비는 40대 후반입니다.
평생을 떠돌며 싸웠지만 뚜렷한 기반이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그런 유비에게 당신도 조조, 손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의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입니다. 구성원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제갈량은 그것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비는 이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208년 적벽대전 승리 후 형주 일부를 얻습니다. 214년에는 익주를 차지합니다. 219년에는 한중까지 확보합니다. 이제 조조, 손권과 대등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19년 관우가 형주를 잃고 전사합니다. 222년 유비가 이릉대전에서 패배합니다. 천하 3분지계는 여기서 좌절됩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형주 대신 서량을 확보하여 관중으로 진출한다는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북벌의 전략적 배경입니다. 결국 제갈량은 234년 오장원에서 병사할 때까지 북벌을 계속합니다.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위나라는 10년 넘게 총나라를 긴장 속에 두었습니다. 천하 3분지계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명확한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략은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조직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략은 관도대전의 배신과 허유의 선택입니다. 200년 가을, 관도입니다. 조조와 원소가 중원의 패권을 놓고 대결합니다. 병력은 원소가 압도적입니다. 약 10만 대 2만 정도로 추정됩니다. 수개월간 대치가 계속됩니다. 조조군은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정사 무제기에는 조조가 순욱에게 편지를 보내 식량이 떨어졌으니 허도로 돌아가려 한다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원소의 모사 허유가 조조에게 투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사에 따르면 허유의 가족이 업에서 죄를 지어 신방이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허유는 화가 나서 원소를 떠났습니다. 개인적 원한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허유는 원소의 전략적 판단에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소는 신중하기보다는 우유부단했습니다. 여러 모사들의 의견을 듣다가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조조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허유는 아마도 조조의 이런 면모를 높이 샀을 것입니다. 허유가 가져온 정보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원소의 군량 보급 기지인 오소의 위치와 방어 상태를 알려준 것입니다. 조조는 즉시 결정합니다. 자신이 직접 정예병을 이끌고 오소를 야습합니다. 일부 장수들은 반대했습니다. 본진을 비우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조는 단호합니다. 군량을 끊으면 원소는 무너진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실제로 조조는 오소를 불태우는 데 성공합니다. 소식을 들은 원소군은 동요합니다. 군량이 없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원소는 급히 총공세를 펼치지만 오히려 대패합니다. 관도대전의 승리로 조조는 북방을 통일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만약 허유가 투항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첫째, 조직에서 인재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리더의 결단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원소는 능력 있는 모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허유의 가족을 함부로 다루어 그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조조는 투항한 허유를 즉시 믿고 그의 정보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물론 위험했습니다. 허유가 거짓 정보를 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라고.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부하 직원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십니까? 아니면 무시하십니까? 원소와 조조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계략은 연안계입니다. 소설에서는 방통이 조조에게 배를 쇠사슬로 묶으라고 권하는 장면이 유명합니다. 하지만 정사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정사 무제기와 주유전을 보면 조조군의 배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언급만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제안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북방 병사들이 배 멀미로 고생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 서로 연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한 계략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조치였을 것입니다. 소설은 이것을 방통의 계략으로 만들었습니다. 극적 효과를 위한 것입니다.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게 하고 방통이 배를 묵게 하고 황계가 화공을 한다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든 것입니다. 실제 역사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황계의 화공은 사실입니다. 동남풍도 계절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조조군의 배가 연결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모두 누군가의 계획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전쟁은 계획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여러 우연과 필연이 얽혀 결과를 만듭니다. 적벽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조가 패배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역병입니다. 정사 모든 기록이 이것을 언급합니다. 둘째, 수전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황계의 화공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소설은 이런 복합적 요인을 제갈량 한 사람의 천재성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이야기로서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과는 다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계략 어떠셨습니까? 황계의 화공은 희생과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공성계는 심리전의 위력을 가르칩니다. 천하삼분지계는 명확한 비전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허유의 배신은 인재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연안계는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1800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인생의 기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황계처럼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제갈량처럼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조조처럼 결단력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삼국지가 18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사와 연의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설은 재미를 주지만 역사는 교훈을 줍니다. 둘 다 의미가 있지만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오늘 소개한 5가지 계략 중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천하삼분지계 또는 연안계라고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